김현정의 경제뉴스 그레이션. 저는 코너지기 배아량 리포터입니다. 어렵고 복잡한 경제 한 큐에 정리해 주실 김큐,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좀 바쁘게 이야기 해볼까 봐요. 네네. 미국의 대규모 감세안이 하원을 통과했다는 뉴스가 이번 주 내내 언급이 됐습니다. 이거부터 우리 좀 정리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미국은 이제 국회가 상원과 하원으로 구성된 양원제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하원에서 법안이 통과됐다고 이게 바로 시행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상원 통과도 남아 있고, 만약에 이 법안이 조금 수정되면 다시 하원에 내려와서 통과되고 상원에서 또 통과가 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일들을 거쳐야 되는데,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을 배출한 당이 공화당 아닙니까? 네네. 공화당이 상하원 모두 다수석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하원을 통과했다는 것은 상원의 통과 가능성도 높다, 이렇게들 보는 거죠. 네. 그렇다 보니까 이 대규모 감세 프로젝트에 대한 관심이 좀 높아졌고요. 또 대규모 감세 프로젝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선거 캠페인을 진행할 때 제시한 주요 공약 중 하나입니다. 네. 또 지금 전 세계 혼란스럽게 만드는 관세하고는 약간 보완 관계로 걸쳐 있는 공약이기도 하고, 감세안의 실행 여부가 그렇다 보니까 상호 관세의 강도를 결정할 수도 있다. 또 감세안 규모나 실행 강도가 미국의 재정 문제와도 연결이 돼 있기 때문에 관심이 클 수밖에 없는 사안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죠. 그렇겠네요. 그럼 이게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얼마나 세금을 줄여준다는 거예요? 10년간 4조 5천억 달러 또는 5조 달러까지도 세금을 줄여준다. 우리 돈으로 계산하면 이게 한 6,500조 원에서 한 7천조 원 정도 됩니다. 10년 동안 이 정도의 세금을 줄인다는 거거든요. 미국의 연간 세수 규모로 보면 연간 8에서 9% 정도의 세금을 덜 걷겠다라는 내용이 되겠고요. 이렇게 하는 이유는 매우 단순합니다. 그러니까 국민들이 내부에서 내는 세금은 덜 걷고 네. 외부, 다시 말해서 관세를 통해서 세금을 조달하면 된다. 이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구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상호관세 등 지금 협상의 진통은 있지만 걱정 말아라,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 물건 많이 팔아서 잘 먹고 잘 사는 나라한테 세금 왕창 걷어들여서 나라빚도 줄이고 국민들 세금도 덜 내게 해줄게라는 게 트럼프의 주장이죠. 그거네요. 트럼프 대통령이 주장하고 진행하고 있는 정책들이 여기에 기반하고 있다라고 보면 되는데요. 그래서 앞서 제가 관세와 감세가 보완 관계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죠. 근데 이 미국의 감세안 통과 이후에요. 네. 미국 채권 시장에서 금리가 막 튀었어요. 그러니까 발작 증세가 나왔는데 이거는 무슨 연관이 있는 건가요? 결국 감세라는 건 정부의 수입이 줄어드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리고 더군다나 대규모 감세안이기 때문에 정부 세수가 줄어들면 정부는 그러면 앞으로 어떻게 할까? 물론 트럼프 대통령 말대로 관세로 다 커버할 수 있으면 좋은데 현재로서는 이건 변수가 많으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네. 그러면 현실적인 대안은 정부가 국채를 발행해서 빚을 내는 거죠. 또 국채 시장에선 이렇게 향후에 미국의 정부가 국채 발행 물량을 대규모로 증가시킬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하는 것이고요. 그렇게 되면 공급이 크게 늘어나는 거니까 채권 가격은 하락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을 할 겁니다. 이거는 그러면 국채 가격이 하락하겠구나, 이런 예측들을 하게 되는 거죠. 네네. 그러면 채권을 보유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겠습니까? 채권 가격이 떨어지기 전에 지금 팔아야 팔아야 될 것 같아요.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채권을 사려는 사람은 가격이 떨어지니까 좀 이따 사야 되겠구나, 이렇게 되면서 결국엔 채권 가격 자체가 진짜로 떨어지는 거고요.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거는 우리가 보통 금리를, 채권의 금리를 채권의 수익률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채권 가격의 하락폭이 금리라고 보니까 결국엔 금리가 치솟았다, 이렇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실제로 미국 장기물 국채 금리 감세안 통과 소식에 30년물은 5.1%를 넘어섰고요. 10년물은 4.5%를 넘어서기도 했으니까 이게 2023년 10월 이후에 최고치였습니다. 제가 지금 국채 금리가 급등한 것까지는 이해가 됐거든요. 네네. 여기서 추가 질문이 있습니다. 국채 금리가 이렇게 치솟는다는 게 그럼 금융시장에선 어떤 걸 의미하는지. 이제 미국의 국채 금리가 솟았으니까 미국으로 치면 미국 경제를 불안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아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제일 쉬울 것 같아요. 네네. 이자를 높게 줘야 미국이 돈을 빌릴 수 있다, 이런 얘기거든요. 그렇죠. 우리가 어디 나가서 돈 빌리려고 그러는데 저한테 이자 높게 매기는 거는 너 돈 버는 것도 딱히 그다음에 갚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 이러면서 이자를 높게 부르는 거잖아요. 네. 그것도 국가도 마찬가지인 거죠. 미국이 돈 빌리려고 하는데 이자가 높아진다. 미국 경제를 불안하게 보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얘기고, 얼마 전에 또 신용 등급 강등도 미국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지금 작용을 하고 있다는 건데
그러면 미국을 불안하게 보는 사람이 늘어났다는 건 또 금융시장에 어떤 의미로 해석이 되냐? 이른바 달러 자산이라고 하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달러가 직접적인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달러로 바꿔서 투자하는 미국 기업들, 미국 주식 여기에 대한 매력도가 떨어진다 이렇게 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신용등급 떨어지고 나서 미국 증시는 그래도 어느 정도 버티긴 했었는데 네. 감세안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한 번 더 국채 시장이 크게 흔들리니까 미국 주식도 지금 좀 주춤거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엔 이런 것들이 주식시장에도 좀 반영이 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고요. 네. 또 하나는 이렇게 국채 금리가 많이 오르게 되면 큰 자금들을 운영하는 뭐 연기금이라든지 국민연금이라든지 우리나라만 있는 건 아니거든요. 뭐 네네. 보험사라든지 이런 데들의 포트폴리오가 좀 조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떡해요? 아주 길게 투자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미국이 국가 자체가 뭐 없어지거나 부도거나 이렇게는 보이지 않잖아요. 그러면 국채 금리가 5%까지 준다라고 하면 미국의 채권에 대한 투자 매력도는 올라가요. 지금 당장은 불안하게 보고 있지만 네. 그래서 거기에 대한 투자 수요가 늘면서 이들이 주식에 투자하던 비중을 줄이고 채권으로 넘어가는 현상도 나오기 때문에 결국에 미국에 대한 달러 자산은 좀 약해질 가능성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서 이런 것들이 복합적으로 작용을 하면서 금융시장의 전반적인 변동성을 지금 키우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러면요, 미국의 국고채 금리가 오르면서 은행들은 대출 금리 올리나요? 이게 이제 미국이냐 우리나라냐의 차이긴 한데 물어보시는 건 우리나라 네, 그렇죠. 은행들이 금리 올릴 거냐 이게 궁금하신 제가 거잖아요. 제일 중요하니까. 네. 사실 최근에 시중은행들이 대출 금리를 조금 올린다라는 얘기가 좀 들려오지 않습니까? 네네. 이거는 지금 미국의 금리 영향이라기보다는 정부 정책 변화 때문이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제가 지난주에 은행들이 조달 금리가 떨어지고 있어서 이달 말에 있을 한국은행이 금통위에서도 기준금리 떨어뜨릴 것 같으니까 전반적으로 금리가 떨어질 것 같습니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맞아요. 일주일 만에 지금 금리가 반대로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이 이유가 은행들이 이른바 가산금리를 지금 높이고 있기 때문이에요. 아까 제가 정책 때문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정부가 스트레스 DSR이라는 제도를 7월 달에 지금 시행하기로 돼 있거든요. 아, 그렇죠. 다들 아시겠지만 이 3단계 시행이 이제 7월인데 네. DSR은 이제 우리가 은행에서 돈 빌릴 때 당신이 돈 버는 것, 그다음에 빌려가서 뭐 돈에서 내는 이자 뭐 이런 것들 다 포함해서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 상환 능력을 보고 대출의 총액을 결정해 주는 제도잖아요. 네. 근데 스트레스 DSR은 거기에다가 향후의 금리 변동성까지 더해서 뭔가 가상금리를 더 올린다는 거기 때문에 대출 총액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면 7월 달 이후에 내가 대출 받으면 받을 수 있는 대출 금액이 줄겠네라는 생각 때문에 지금 막차 수요가 몰리면서 은행권에서 대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지금 늘고 있다는 거죠. 저 지금 막차 타려고 막 알아보고 있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네. 정부에서 가계대출이 너무 많이 느네? 라고 하면서 은행에다가 약간의 지금 사인을 주는 겁니다. 너네 이거 대출 너무 많이 해주지 마. 네. 그러면 은행들이 어떻게 하냐면 금리를 올려요. 지금 기준금리는 떨어지고 있는데 가상금리라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이 가상금리를 살짝 올려가지고 대출하러 왔다가 금리가 너무 높아서 저는 안 하겠습니다라는 사람들을 만들어내려고 상품의 매력도를 떨어뜨리는 거거든요. 네. 그러면 이건 누구 좋은 일이냐? 은행만 좋은 일인 거예요. 지난번에도 한번 저희가 이런 사례를 경험했지 않습니까? 시장 금리는 떨어졌는데 가상 금리를 올려서 은행이 대출을 내주고 있다? 이 얘기는 은행이 금리로 버는 돈이 훨씬 늘어났다기 때문에 지금 은행 좋은 일만 벌어지고 있다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겠네요. 이 얘기도 잠깐 해볼까요? 이번 주 이슈됐던 뉴스인데요. 삼성그룹이 삼성바이오로직스 2개 회사로 분할한다고 합니다. 이 외 회사들이 띄었다 붙였다 띄었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돼요? 이게 네. 떼도 회사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하고요. 네. 붙여도 회사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번에도 이 회사를 2개 떼는 게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이다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습니다. 팩트를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삼성바이오로직스라는 회사가 있는데 네. 이 회사는 크게 2가지 일을 합니다. 하나는 바이오시밀러라고 해서 복제약을 만들고 개발하는 일을 하나 하고요. 네. 또 다른 큰 일은 복제약을 이런 개발해놓은 복제약을 위탁 생산해주는 일이에요. 다른 제약회사에서 이 약 좀 생산해줘. 그럼 그걸 전문적으로 생산해주는 일을 하거든요. 이걸 보통 CDMO라고 저희가 부르는데 이렇게 2개가 큰 사업인데 요거를 각각 떼내서 회사로 분리하겠다 이런 겁니다. 근데 그냥 떼내는 게 아니고
위탁 생산하는 회사 하나 크게 이거는 바이오로직스라고 그대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아까 말한 복제약을 개발하고 만드는 일을 하는 회사를 떼내는데 위에 홀딩스라는 회사를 하나 만들고 그 홀딩스 밑에다가 100% 자회사로 계열사로 만들어서 떼낸다 이렇게 하는 거죠. 뭔가 조금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네. 어쨌든 위탁 생산이 큰 사업인데 큰 제약회사들이 삼성 바이오로직스한테 약을 의뢰하고 나면 이런 걱정한다는 거예요. 야, 우리 약 이거 만드는 거 되게 좋은 기술 많이 들어갔는데 얘네들이 위탁 생산해주면서 우리 기술 다 빼내가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을 하니까 네. 이거 아예 분리해서 우리는 그런 걱정 없으니까 위탁 생산 많이 맡기십시오. 라고 해서 이 회사는 더 발전시키고 떼내는 회사는 적극적으로 개발해서 또 따로 경쟁력을 키우겠습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회사를 뭐 띄었다가 붙였다 하는 거 뉴스로 많이 봤거든요. 네네. 근데 이번에 더 뜨거운 이유는 삼성이라서? 그래서 그런가요? 그런 것도 있고요. 네. 근데 앞서 말한 것처럼 이거 위탁 생산 맡기면 우리 기술 다 빼내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해서 만약에 이 회사를 분리하는 게 맞다라고 하면 사실은 지금 삼성전자도 분할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삼성전자도 반도체도 위탁 생산해주고 파운드리라 그래서 그렇죠. 그리고 반도체도 개발해서 팔고 그러잖아요. 인텔이나 엔비디아나 이런 데서 삼성에다가 그럼 반도체 못 맡기죠. 왜냐하면 우리 경쟁 우리 기술 빼내갈까 이런 생각하니까. 네. 그래서 삼성전자도 분할해야 된다는 얘기가 계속 있었거든요. 그래서 삼성이 바이오로직스를 이런 판단했다면 삼성전자도 그럼 분할하겠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관심이 확 가는 거고요. 외신에서도 실제로 삼성이 바이오로직스 분할 얘기를 하고 나니까 삼성전자가 분할을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뉴스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이렇게 떼내서 만드는 회사가 이제 삼성 바이오 에피스라는 회사인데요. 이 에피스라는 회사가 사실 2015년도에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이 합병할 당시에 네. 승계와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었던 회사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재용 회장이 삼성물산이라는 회사의 지분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었는데 네. 이 삼성물산의 값어치가 높아야 지분율이 높아지는 합병 구조였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 밑에 있는 삼성바이오로직스 값어치가 높아야 됐었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값어치를 높이려면 삼성바이오로직스 가지고 있는 에피스의 값어치가 높았어야 됩니다. 그래서 에피스를 그 전까지는 회계 기준상 뭐 이렇게 가격을 볼 때 저희가 관계사로 하느냐 뭐 종속회사로 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데 종속회사로 계속 평가를 해오다가 갑자기 합병할 때 관계사로 바꿔가지고 값어치를 엄청 높여가지고 평가해 줬거든요. 그래서 이게 좀 논란이 됐었습니다. 그래서 네. 분식회계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그것 때문에 아예 이번에 다 분리해서 옛날 거 잊어버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는 것이죠.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할 뉴스까지 살펴봤습니다. 저는 다음 주에 돌아오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배아량 리포터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